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SB인베스트의 이주 본부장 나와주셨고요.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은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다뤄볼 주제 첫 번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박현주 회장의 단독 인터뷰가 주말에 전해지게 되면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멘트를 했습니다. AI 다음은 보신 것처럼 뷰티테크, 네, 암테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0일간의 지금 해외 출장을 갔다 왔더라고요. 미국하고 네, 중국하고 인도 이 세 곳을 돌아보고 와서 여러 가지 멘트를 던졌습니다. 중국에서는 AI 도시 7개를 만들 동안에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갇혀 있다라는 한탄스러운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지금 AI처럼 어떤 큰 틀의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방금 언급해드렸던 뷰티테크하고 네, 암테크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또 시장에 이 부분을 저희가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중국의 굵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라는 반응을 많이 나왔더라고요, 본부장님 이번에. 네.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인데 이제 10년 후쯤 되면은 전 세계 이제 60세 이상의 인구가 네. 2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 말인즉슨 뭐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네, 거죠. 네. 아무래도 지금 뷰티테크라던가 암테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아마 이 배경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네. 이제 뭐 노인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 아무래도 건강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동안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주를 이루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뷰티테크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AI 기술이 확장될 수 있는 게 과연 어디냐라고 따져봤을 때 뷰티 디바이스 쪽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의료 AI 쪽입니다. 그쵸, 예,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노인분들이 활동하기에 편안한 뭐 웨어러블 로봇이라던가 이제 의료 AI 그리고 병을 좀 미리 좀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하고. 부분들 예. 이런 쪽이 아무래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뭐 뷰티테크, 암테크라고 하면은 암테크도 저도 이제 좀 얘기 듣고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네, 이게 암테크? 사실 뭐 이게 항암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게 앞으로에 대해서 암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와 관련돼서 그거에 대한 부분인 건지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명확하진 않지만 좀 추측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뭐 미리 사전에 암을 좀 예방하는 부분이라던가 네. 그거에 대한 치료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너무 범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단정 지어서 아 이쪽이 좋다 이쪽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지금 이 발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뷰티 쪽이라던가 그러면 AI 기술과 연결될 수 있고 확장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의료 AI라던가 네. 이제 웨어러블 로봇 이런 쪽이 될 수 있겠고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뭐 공교롭게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장품 사업과 AI와 이렇게 뭔가 결합하는 소식도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뷰티 디바이스가 이제 AI와 연결돼 가지고 이쪽으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겨냥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구체적으로 뭔가 이게 뭐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는 감히 예측해 보자면 결국에는 고령화 그리고 헬스케어 쪽과 좀 네. 연결을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멘트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박현주 회장이 얘기를 하기를 지금 중국의 특정 산업을 담고 있는 ETF를 출시하겠다라는 발언도 있었고 굉장히 장기 투자가 돼야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 꽤 많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뷰티테크하고 암테크 얘기해 주셨는데 요거를 시야를 조금 넓혀서 국내만 꼭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 방안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네,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중국 증시가 좋았던 이유는 결국은 미국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중국의 어떻게 볼 때는 자립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게 상당히 강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고안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AI 투자를 좀 상당히 많이 하면서 뭐 그 중간 결과로 뭐 딥시크 같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AI를 통해서 뭐 휴머노이드 결국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라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시장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결국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냐, 결국 그런 부분이 AI 기술이 어디로 확장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해 봤을 때 다음 스텝이 뭐 헬스케어 쪽이 아닌가, 뭐 전 이런 좀 추측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지방 정부의 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황.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의 대척점에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미국 시장을 많이 보겠습니다만 중국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트렌드가 AI에서 지금 이제 뭐 뷰티라든지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좀 그러한 단계에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챗 GPT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온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AI를 통해서 뭐 피지컬 AI라고 하죠.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로 가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해서 좀 파생되는 분야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휴머노이드 산업 같은 경우 상당히 크고 있고 또 시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상용화 단계라고 좀 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결국 뭐 이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여러 지금 회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만들고 있고 또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많이 뭐 곁에 보면 덤블링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어떤 휴머노이드들이 아직 현장에 투입됐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테스트 단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좀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측면, 결국 이제 중국의 기술력을 상당히 높게 보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지금 이제 산업이 태동하고 있고 시장이 커가는 상황에서 뷰티, 그다음에 이제 암테크와 관련된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폭이 넓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약간의 좀 트렌드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뷰티테크랑 이제 이런 암테크 관련돼서 막 선뜻 이제 저는 이제 머리에 막 들어오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의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의료 AI를 일단 기반으로 좀 보시되 네. 그런 트렌드를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풀어달라고 진짜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렇죠? 뷰티테크와 암테크의 어떤 명확한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은데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거든요. 네, 두 분께서 추려오신 타픽 종목 먼저 확인하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본부장님께서는 딥노이드 선택하셨고요. 네, 저희 이사님께서는 APR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딥노이드가 요즘에 조금 주춤되던데요. 네, 30% 넘게 신고가 대비로는 눌림목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박현주 회장의 그 말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종목인가요? 딥노이드가? 그거를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뭐 관련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지는 고령화에 대한 이게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 메시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의료 AI 쪽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 생성형 AI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이 의료 검진센터에서 필요한 이 솔루션을 지금 제공해 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병원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M4CXR이라는 제품인데 이 솔루션이 이제 내년부터 된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생성형 AI를 통해서 플랫폼을 구축했다. 우리가 제약 바이오 기업들 보시면은 네. 알테오젠 펩트론이 그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들은 자체적인 그 플랫폼 기술을 토대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기술 이전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저는 의료 AI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이러한 플랫폼 기술들을 가지고 있냐, 그거 가지고 얼마나 확장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력은 부족하고 그럼 그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의료 AI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금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요. 결국에는 이 딥노이드 뭐 대장주로는 뷰노 루닛이 있지만 네. 그 기업들보다도 만약에 매출이 더 잘 나오는 모습들이 만약에 성과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잡으세요? 네, 일단은 뭐 네. 지금 여기서 얼마나 갈지 우리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8,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네. 6,400원 구간을
좀 이탈할 때는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방향은 반말 매수세로 반등 나올 거다라는 걸 착안해서 주셨고요. 이사님 APR이 요즘에 추천이 많이 나와요. 증권가에서. 그리고 탄탄합니다. 주가도 지금 꽤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어떤 지점을 매력적으로 보실까요? 네, 일단은 뷰티테크, 암테크 중에서 이제 뷰티테크에 좀 더, 좀 저는 이제 중점을 뒀고,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 향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이 상당히 외교를 유연적으로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어떤 그런 껄끄러운 부분을 주변국들을 통해서 좀 풀어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엔터테인먼트, 그다음 화장품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APR을 좀 고른 이유는 결국 이제 좀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작년에 지금 이제 매출이 한 7,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디바이스 쪽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디바이스 관련된 쪽에서 좀 매출이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상당히 고성장세를 이뤘는데 올해 지금 이제 목표가 한 9,900억 거의 한 1조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 한 38% 이상 좀 성장을 좀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숫자로서 증명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화장품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온라인 판매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유럽까지 좀 진출한다고 하기 때문에 좀 글로벌적으로 지역의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뭐 B2C뿐만 아니라 B2B의 어떤 비즈니스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화장품 섹터 중에서 좀 바닥을 좀 다지면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뭐 뷰티테크 쪽에서 아직까지 뭐 디바이스 관련된 매출이 좀 높은 종목들, 좀 성장성 있는 종목 APR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쭉 뻗어 올라오잖아요, 지금. 네, 전고점 다시 도전할까요? 일단은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 6만 8천 원대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뚫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첫 번째로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좀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1차 목표가 8만 원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 이거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화 궁금하시잖아요. 네, 환한 주주 달리기 성공했을까? 글쎄요, 요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주 반발에 뜨끔했던 것 같긴 했습니다. 지금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해서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 들긴 했습니다만은 요즘 그 금액에 비하면 조금 미미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병주고 약주고가 아닌가 싶기도 하긴 한데 약간의 뭐 지금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세가 벌써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본부장님 이게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지금 현금성 자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차입해도 되는데 유증을 해야 됐겠냐. 어떤 주주들을 배신하는 태도가 아니냐라는 어떤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만 답변은 이거거든요. 차입할 수 있는데 그거 하면은 신용 등급 떨어지고 그럼 우리가 수주받는데 차질이 있다. 그래서 유증하는 거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하긴 했는데 설득력 있습니까? 하나 답변이요? 그거는 기업 입장이고 주주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네. 기분이 나쁘고 사실 이게 SDI랑 좀 반대 상황인 게 뭐냐면 네. SDI는 주가가 완전 저가권이에요. 완전히 거의 코로나 팬데믹 이전 주가의 부분인데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반대거든요. 완전히 엄청난 신고가 구간이잖아요. 이거 사서 신나신 분들 얼마나 많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이게 약간 네. 좀 둘의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다르죠. 액션인데 네. 좀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여기서 더 빠지겠냐라는 네, 생각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에는 조금 괜찮은 가격대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앞으로의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 네. 뭐 이런 것들인데 물론 뭐 하나에어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고가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부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불안한 거는 공매도 재개입니다. 그럼 공매도 재개가 되면은 역시나 안 그래도 지금 빠져도 지금 고가권인데 그럼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냐. 그리고 또 신주 발행가가 60만 원대죠. 근데 오늘 또 반등 나온 부분들이 이게 사실 그냥 이제 바로 소화하고 반등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신주 발행가가 60만 원대고 만약에 주가가 희석된다라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을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저는 리스크 관리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4월 달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수급 이탈이 만약에 메이저 수급들이 이탈하게 되면은 사실 주가가 이제 여기서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다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넘버 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상황. 네.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사주 뭐 취득 이런 것들 뭐 사실 유증 금액에 비해서 얼마 안 너무 되잖아요. 작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여기는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들어간다. 아 이게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기업에서는 당연히 신용등급 걱정할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과연 주주들을 위한 건가? 그리고 우리 그동안 과거에 밸류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상황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점. 네. 근데 이게 오늘의 이 반등이 과연 진짜로 단기 조정 이후의 반등인 건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진짜로 기술적인 반등인 건지 이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 아니면 하나그룹주들을 보시는 분들은 신규 접근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지주사도 유증 참여할 것 같으세요, 본부장님? 그럼 뭐 이거는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뭐 모르죠. 이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그룹 안에서도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기 때문에 좀 이거는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뭐 우리가 기업 내부자가 아닌 이상에 이러한 액션이 나올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몰랐잖아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신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신중하게 지금 전략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니까 25일에 주총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지주사가 26일에 주주총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증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자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런 또 이벤트를 주총이라는 걸 앞두고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가잖아요, 이사님.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는 움직임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좀 최근에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좀 주가 변동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고 있는데 일단은 주말에 뉴스가 나왔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김동관 이제 전략 부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48억 정도의 이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어떤 소식이 좀 밝혀지면서 60만 원대 초반을 좀 바닥으로 보는구나 약간 그런 좀 심리가 형성된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이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역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가 유상증자를 해서 삼성테크인지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이제 매입을 했고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이 유상증자를 해서 이제 대우조선 현 이제 하나오션이죠. 인수를 했던 그런 전례를 그대로 좀 따라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좀 영린을 좀 건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광폭적인 행보를 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 오션이라든지 다이나믹 같은 좀 인수 이후에 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지금 방위 산업 어떤 환경에서 좀 현금 흐름이 좀 많이 딸리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차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냥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내부 현금이라든지 유동화, 뭐 현금화, 뭐 사채 조달 같은 좀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상증자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금 조달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만 결국 유상증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쓰이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네. 뭐 국내 시설 구축이라든지 뭐 해외 뭐 조인벤처 지분 투자 뭐 해외 조선소 투자 뭐 같은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총에서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저는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라는 건 당연히 고점에서 하는 게 가장 뭐 제가 볼 때 사측 입장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의 어떤 제기까지 좀 제가 볼 때는 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주가 자체는 좀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타이밍이 때문에 좀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신규로 이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4월 2일 정도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관세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이벤트가 지나간 이후에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씩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하나 그룹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두 분 다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하나 쪽으로의 추천은 안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종목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재계 뭐 지금 관세 이슈까지 해서 조금 복잡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크래프톤 선택해 주셨고, 이사님께서는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이죠. 현대차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크래프톤을 대안으로 선택하신 이유는요? 네, 일단 지금 여기서 뭐 하나 그룹주 중에서 뭔가 대안을 찾으려면은 사실 좀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오히려 좀 생각을 바꿔서 크래프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 그러니까 3월 28일 날 이제 인생 시뮬레이션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네. 인조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게 과거에 이제 심즈 4가 이제 이 같은 장르예요. 근데 지금 K 심즈라고 불리면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그동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IP가 배틀그라운드라는 IP 하나에 대한 부분들, 그거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을 약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콘솔 게임 시장 자체는 글로벌로 봤을 때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유럽이라던가 미국 쪽은 콘솔 시장 자체가 크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모바일 시장 비중이 굉장히 큰데 지금 유럽이랑 미국을 대보면은 콘솔 게임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크래프톤 자체가 어쨌든 이 콘솔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이쪽에서 더 성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인조이라는 게임 자체가 흥행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주가 자체가 현 구간에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물론 뭐 게임이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손절가를 잡고서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크래프톤을 가져왔습니다. 손절선하고 그런 목표가 좀 같이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네, 손절가는 일단 30만 원 라인 이탈하면은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저점을 깨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손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7만 원 정도. 왜냐면 지난번에 급락이 나왔을 때 개파락으로 급락이 나왔거든요. 2월 달에. 네. 이때 한 번에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그 공백을 한 번은 저는 메워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백에 어떻게 보면은 중간보다 조금 윗단에 있는 37만 원 라인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6만 원 돌파가 나오면은 37만 원까지는 한번 충분히 트라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현대차 따라가야 되는 반등이라고 오늘 보시나 봐요. 네, 일단은 현대차가 정말 오랜만에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뭐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상당히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투자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극복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전 계열사 그래서 이제 한 27조 원 정도 올해 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대비해서 3조 7천억 정도가 늘어나면서 뭐 평균 그러니까 증가율 같은 경우 15%에 이른다. 결국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결국 이제 위기를 극복한다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사실 이제 다양한 좀 모멘텀이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하나의 어떤 좀 행보와는 다르게 지금 이제 주주환원 정책도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강하게 좀 펼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배당을 12,000원 정도로 책정을 하면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좀 어떻게 보면 단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주 가치에 대한 어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 제가 볼 때는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 가속 페달을 밟아줄지가 궁금합니다. 목표가 얼마 설정하세요?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매물대가 좀 많이 좀 모여 있죠. 좀 매물대 하단이 좀 24만 원 정도로 한 1차 목표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매물대를 좀 넘어가야 된다고 하면 26만 원까지 한 2차 목표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시장은 오늘 좀 거래소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닥도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뭐 계속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키워드가 이번 주에 많거든요. 변동성의 파고를 넘어야 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안전벨트도 잘 매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변동성이 있을 때 오히려 잡을 수 있는 어떤 저로의 매수 찬스도 이번 주에 좀 나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또 전략적인 포지션을 설정해 주실까요? 네, 거인의 시선입니다. 신기수 전문가 만나보시죠.